아마 세금 폭탄 걱정하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될까요? 100%가 세금 다 나라. 세금과 관련된 꿀팁 어디서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까요? 계약서를 쓸 때 음, 분리를 해야 돼요. 총선 후에 아마 많은 경제 정책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중에 많은 분들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게 세금과 관련된 걸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세금 폭탄 걱정하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 그렇게 될까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최초로 지금 그 시행했던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시키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취득세 중과세 완화도 아직까지도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상속세도 지금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면서 공제과 세율을 좀 완화시켜서 상속세 부담을 조금 줄여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개편안이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그러면 이제 금투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을 이것들이 다 법령 사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야당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의석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인데 네. 물론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조동세 상징이 다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주택 가격이 지금 거의 하향 추세잖아요. 안정 예. 추세라서 이제 폭탄 맞는 일은 아직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부담되고 있는 것을 정상화 시켜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디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대부분의 정책들에 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양도소득세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네. 제대로 좀 공부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아주 계산은 간단해요. 부동산을 판 금액에서 양도가액에서 이거 살 때 들어가는 금액, 살 때 들어가는 취득세, 보유할 때 들어가는 계량비라고 그러죠.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는 거지. 그다음에 팔 때 중개수수 같은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을 합해가지고 뺀 금액이 양도 차익이에요. 근데 그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 해서 명목소득을 제거하려고 공제를 해줘요. 근데 이 공제가 기본은 1년에 2%씩. 대신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보유 4%, 거주 4%를 해줍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양도차익 100%를 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입주권으로 변한 상태에서는 100% 다 안 해줘요. 세금이 언제 파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죠. 조건이 너무 복잡하게 판단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네. 제가 1억 원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뭐 한 15억 원에 누가 사겠습니다 해서 네. 팔았더니 네. 그럼 제가 이득이 4억이 4억 남은 생기니 얘기죠. 그 원래 4억에 기반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나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가능하면 오래 그 집에서 사십시오라는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오래 살수록 세금도 좀 깎아주고 그리고 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그것도 좀 배려를 해주고 네, 아 네. 그런 거였군요. 네, 케이스마다 다 달라져요. 예. 네. 그리고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건 그야말로 집이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더 내라. 그렇습니다. 일종의 부유세 같은 거네요. 네, 네. 이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주택들은 세제 혜택을 주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들어간 대상은 서민주택들이에요. 예.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구매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6억 이하짜리 이런 것만 세제 혜택을 거의 주거든요. 규모가 큰 것들 갖고 있는 거는 하나의 투기 수요로 보는 거예요. 우리 국가 정책적에서 본다면 예.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도 중과세 하는데 취득세도 중과세, 예. 종합부동산도 중과세.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요즘 규제가 심하죠. 예. 특히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는 최고 세율이 45%인데 예. 3주택자는 30%를 가산시켜버려요. 그럼 75%. 75%. 와, 세율이 75%. 아. 살 떨리네요.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마켓 인사이트 이세금 실화입니까? 좀 전에 세무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네.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듣고 네, 싶어가지고요. 네. 저희가 첫 번째 판넬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어. 아니 어쩌다 양도세가 75%. 거기다가 지방소득세가 또 있어요. 10%가. 예. 7.5%가. 더해지면 82.5%는 와. 이 세율은 지구상의 최고 세율일 겁니다. 어. 와.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82.5%가 세금 과세된다고 알았으면 당연히 안 안 팔죠. 했겠죠. 팔아놓고 났더니 집이 세채가 걸려서 82.5%까지 맞다 보니까 전체세를 다 뺏기는 경우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다가 자기 본인이 지금 양도세가 낸지도 모르고 신고를 안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산세까지 거기다 또 붙어요.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부분이 가산세까지 붙다 보니까 100%가 세금으로 다 나가. 아니 번 거 그냥 그대로 다 세금으로 다 나가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아 근데 이제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네.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주택자는 세율만 중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해줘 버려요.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안 해주고 최고 세율을 딱 적용을 해서 세금 과세가 되니까 이익금을 다 거기 뺏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사님이 말씀하시는 다주택자라고 하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채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지방이든 어디든 무조건 두 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 주택에 대해서 투기가 일고 있는 곳, 네. 그러니까 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한정해서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집은 모두 하는 건 아니고 예. 공시가격 3억 초과되는 것만 지금 해왔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네, 두 번째입니다. 1억짜리 짜리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세금이 세금이 10억? 뭐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아, 뭐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피스텔 1억짜리인데 세금을 10억 냈다니요.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45억짜리 주택을 파시고 그 아파트 12억짜리를 바꿔서 갈아타셨어요. 예. 근데 원래는 팔고 사는 것에 대한 잔금 처리가 같은 날짜 했는데 예. 돈을 좀 미리서 좀 당겨달라고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주택은 세금을 팔아도 되니까 네. 한 13일 당겨달라고 그래서 13일 당겨준 거예요. 예.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는데 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아내가 화가로 쓸 화실을 샀어요. 오피스텔을. 예. 근데 그 세입자가 지금 거주용으로 쓰고 있던 거죠. 아. 그러면 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돼 버리면 이게 주택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아닌 줄 알고 자기는 두 채인 줄 알고 팔았는데 세 채가 되다 보니까 중과세. 비과세가 안 되고 중과세 됐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세금 폭탄 맞아서 세금을 10억을 과세 받았는데 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요게 주거용으로 쓰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예. 네. 근데 그거 다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해놓고 부가세 신고를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세입자가 전입신고 안 했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니까 세무서에서 모르겠지 네. 하고 주택인지 아닌지 판단도 안 하고 내 집을 20억짜리 30억짜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반드시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 나가서 아. 이게 주택으로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오피스텔 1억짜리 하나 2억짜리 하나 때문에 주택이 비과세가 안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제일 사고 많이 나는 것이 오피스텔이에요. 아 근데 첫 번째예요. 이거 진짜 이런 꼭 기억하셔야 사례들에 됩니다. 해당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굉장히 같아요. 많으세요. 실제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수에 산입이 되고요. 요게 취득세 때는 중과세를 안 해요. 오피스텔이. 네. 그래서 분양하시는 오피스텔 분양하는 사업자들은 이건 오피스텔은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고 광고 선전을 하시는데 네. 그거는 취득세예요. 취득세를 지금 광고 선전하는데 그걸 양도소득세로 잘못 알아본 경우가 많으니까 아. 꼭 확인하시고 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렇네요. 네.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양도를 할 때는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사용하면 주택으로 수에 들어간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야, 이거 저 세금 잘못 알고 있었다가 네. 큰 봉변 당하겠는데. 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예,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 세금 실화입니까? 세 번째는 다가구 주택 15억 원 매도에 양도세만 10억 원. 아, 이거는 뭐 거의 다 세금으로 낸다는 건데. 이해가 안 아, 가시잖아요. 이 경우에 이것도. 뭘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다가구 주택이 네. 단독주택일까요? 공동주택일까요? 왠지 공동주택일 것 같은데요. 다세대가 아니니까 단독주택인 것 같은데. 아, 네. 건축법상은 단독주택. 예. 우리 세법은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근데 이 공동주택을 요건이 충족하면은 예. 단독주택으로 취급을 해줘요. 이게 첫 번째는 3계층 이하로 지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660제곱미터 면적이 이하야 되고 그다음에 19가구 이하로 건축됐으면 요거를 단독주택으로 취급해요. 그리고 이걸 일괄로 한 번에 팔아야 돼요. 네. 이 조건이면 단독으로 취급해서 전부 비과세가 되는데 네. 이 3계층 이하의 층수여야 되는데 여기에 보통 옥탑이 있어, 옥탑. 이걸 월세를 받으려고 주택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예. 무허가 건물을 달아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8분의 1을 초과돼 버리면 네. 여기 한 개 층수에 들어가요. 아. 그럼 몇 개 층이 됐어요? 4층이 되네. 4계층이 되죠. 그러면 뭐가 돼버려요? 공동주택이 돼버리죠. 아. 그러면 세금이 10억까지 추징된 거예요. 이야, 옥탑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는지 몰랐네. 그러니까요. 예, 파시기 전에 불법 용도 변경했거나 네. 이런 조건들이 있는 것은 다 원위치 시키셔야 돼요. 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상속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상속세는 제가 알기로 무려 24년 동안 변경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1999년도에 개정된 법이 예. 2000년도 시행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거의 개편이 안 됐고 아마 가족공제 3천만 원 하다가 5천만 원 올려준 것 정도 외에는 세율이나 공제 같은 것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즘 국민들이 네. 좀 허탈해하세요. 네. 원래 예전에 저희 아버님 세대 때는요 네. 상속세를 부과한다라는 건 네. 벌써 내가 좀 부자다. 그쵸. 부자들이 내는 세금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그 사이에 국민소득도 오르고 따라서 물가도 올라버리니까 나는 늘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 이 집값이 조금씩 물가 반영해서 오르니까 우리는 서민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입으로도 상속된다라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기본 일괄 공제 5억, 또 배우자 공제 5억, 10억 정도는 아예 미달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파트 경우에 예. 옛날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아마 45평 요 정도가 예. 2000년도만 해도 예. 5, 6억이었어요. 5, 6억. 5, 6억. 5, 6억이니까 거기도 상속세가 미달이잖아요. 아, 여기서 예. 우린 또 딴 근데 지금 생각하죠. 예. 시가는 거의 60억이잖아요. 예, 그렇죠. 10배로 늘어났다는 예. 거예요. 이게 2000년도와 지금 따지면 국민소득이 거의 3배 늘었잖아요. 예. 네. 부동산 자산 가치가 거의 6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평균. 그런데 지금 공제액은 10억으로 그냥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평균 주택 거래가액이 아마 9억 5천 정도 된다고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둘째만 해도 지금 19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억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배우자가 있을 때도 한 2억 5천 내거든요. 예. 배우자가 안 계시면 4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어휴. 근데 자산만 있는 분들이 상속세 4억 그러면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결국 집 예,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 상속세 신고 인원이 작년 기준으로 5.2%까지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이 최근에 한번 해보면 한 15%에서 20%가 거의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오. 지금 신고로 오신 분들 보면 야. 이게 상속세 과세 대상이 옛날에는 특수계층이었는데 예. 지금은 대중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예를 예. 들어서 미국에선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봤더니 172억 원이더라고요. 네, 네. 배우자가 있었을 땐 172억 원을 똑같이 두 배. 곱해서 네. 340억 원까지는 에이, 그 정도는 그냥 상속세 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네,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낮죠? 야. 네. 그러니까 공제액으로 따져서나 세율로 봐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세율이에요. 예, 일본이 55% 구간이고 최고 세율이 예. 저희들이 50%인데 네. 주식 경우에 할증 평가라거든요. 네.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그러면 결국 우리가 60% 세율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세계적으로 가장 센 세율을 갖고 있고 야. 세율 구간이 너무 높고 공제액이 낮다 보니까 세부담률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가 부담하는 율이 한 2.4% 정도 될 텐데요. OECD 평가 한 6배 정도를 내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부자 감사라기보다도 그렇죠. 대중세를 정상화시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음. 예, 이거를 부자 감사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요즘 그래서 그런지 해외로 세금 이주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말 그대로 한국에 살 경우 세금 부담이 너무 높아지니까 아예 이 나라를 떠난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데 실제 걱정할 만큼의 숫자인가요? 이제 보통 오셔가지고 자산가들 중에 100억, 200억 되신 분들이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거의 40%에서 45%가 세금이에요. 이제 더군다나 자산이 고평가되는 자산으로 구성되신 분들은 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네. 이게 고평가된 자산이라는 것은 현금, 예금, 채권, 주식, 네. 아파트, 음.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이 거의 시가의 그 세금이 과세가 된다는 거죠. 예. 대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구분상가 이런 것들은 기준시가가 또 낮기 때문에 네. 그나마 평가가 낮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세금을 그렇게 내라고 그러면 예. 더 이상 국내에서 돈을 더 벌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본업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세금 내고 국외로 가면 미국은 아까 공제가 그렇게 크다고 그랬잖아요. 예. 캐나다는 아예 없어요. 어. 호주도 아예 상속세 없어요. 싱가포르도 없어요. 예. 그쪽으로 가버리시는 거죠. 예. 지금 근데 이게 국부 유출이 심각한 정도예요. 네. 24년 전에 책정됐던 그때 물가 수준에는 분명 일부 부자들에게 과세하는 기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보편 과세가 돼버려서 외국으로 이민 간 숫자가 집계한 걸 봤더니 2만 9천 명이 나가셨더라고요. 대부분 그 한 70%는 미국 가시고 캐나다와 호주 딱 그 세금 부담 적은 곳. 네, 요즘에 그리고- 하는 예. 곳이 싱가포르예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런 곳으로 나간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이거는 세금 조금 더 내려다가 국부가 유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그래도 합리적인 상속세제로 지금 아마 개편을 하려고 올해 아마 그 기획재정부에서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 취득세 체계로 예. 상속인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공제액을 좀 더 현실화시켜주겠다는 거죠.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 30억까지 있는 거를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더라도 2배 내지 3배는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세율 구간을 좀 조정을 해서 최고 수익 구간이 지금 30억인데 예, 이거를 아마 2배 내지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방법. 이 세 가지가 도입이 되면 예, 조금 더 좀 상속세 부담은 예,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상속세에 대해서 우리가 꿀팁을 좀 네. 얻어보기 위해서 네. 상속세에 대한 인사이트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켓 인사이트 상속세 팁. 첫 번째가 사전 증여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상속세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전 증여도 미리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좀 있다면서요, 세무사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상속세 미달되신 분들이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죠. 예.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취득세율만 12%예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주택을 줬다가 네. 증여세만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증여자가 10년 이상 살아 계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기대 수명이 그게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럼 증여만 했다가 공제액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세금 폭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감면 대상되는 주택들이 있어요. 이거는 미리서 줬다가는 감면 대상에서 안 돼 버리니까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잘못해 갖고 또 증여를 해버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팔았을 때에 양도세 감면이 안 돼서 또 세금 폭탄 맞는 사례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한테 줬을 경우에 10년 안에 팔면 2월과세 적용돼가지고 세금이 더 나오거든요. 예. 양도가 예정돼 있는 것은 미리 주면 안 됩니다. 예. 배우자는 줄 수가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네. 돌아가신 뒤에 상속 형태로 넘겨주는 게 있고 네. 살아계셨을 때 증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어디가 더 중과세에 해당돼요? 세율은 똑같아요. 예. 상속세나 증여세나 세율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네. 똑같다면 네. 굳이 방금 같은 여러 가지 살펴야 될 리스크도 있는데 네. 사전 증여를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상속이 일어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분쟁을 예. 피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형제간의 우애. 네. 너희들 알아서 잘해봐라. 맞아요. 그래서 알아서 잘하냐고요. 음. 이해관계 다 얽혀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재산 분쟁을 막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상속은 평생 한 번밖에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다음에 죽음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시기를. 그렇죠. 증여는 내가 수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증여는 동일인한테 증여를 하면은 10년 동안 합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 증여했으면 그 이후에 10년 단위 또 해주면은 공제액을 새로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율도 리셋돼 가지고 똑같이 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증여를 보통 3번 내지 4번 나눠서 하면은 네. 예, 증여세율을 저율로 할 수가 있고 공제액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상속은 평생 한 번밖에 안 일어나니까 사전에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무사님 말씀처럼 요즘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두 번째, 잘못된 사전 증여도 상속세 폭탄을 맞는다. 네. 어떤 케이스죠? 잘못된 사전 증여라는 거는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부모님께서 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예. 자녀들한테 미리서 줘버렸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만약에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할 것 같으면 예. 오히려 부동산을 증여해서 매각하는 것이 훨씬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를 물고 증여세를 또 물고 상속세까지 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전에 부동산을 증여를 해버리면 양도세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예. 절세가 된 상황에서 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반드시 예, 사전 증여를 해서 매각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중요한 네. 얘기시네요. 네. 자, 마켓 인사이트. 그러면 상속세 팁 3가지의 마지막입니다. 상속주택 특례 요건이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대상이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집에 한 채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주택자라서 비과세를 당시 못 받아.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속주택에서는 내 집을 팔 때에 비과세를 그대로 해주도록 그렇게 특례 규정을 뒀어요. 근데 이제 그 특례 규정 중에 이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집에 한 채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두 채를 갖고 있을 때는 두 채 다 안 해주거든요. 그 중에 보유 기간이 가장 긴 것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보통 부모님이 서울집 하나 30억짜리 갖고 있고 예. 시골집 5천만 원짜리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시골집이 보유 기간이 더 길어요. 예. 네.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그게 특례가 돼버리잖아요. 서울집을 특례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두 채를 갖고 계시는 바람에 시골집이 특례가 돼가지고 예. 서울집 갖고 있는 분이 잘못해서 내 집을 팔았는데 내가 비과세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시골집을 허물어버리거나 예.
그건 내가 태어난 거랑 허물지 못한다면 예. 그 건물만이라도 사전 증여해서 명의를 바꿔놓거나 예. 그러면 서울에 집 한 채밖에 없는 걸로 되거죠. 네. 그다음에 이게 특례가 되려면 동일 세대로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 이게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상속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세대가 달라야 돼요. 예. 왜? 집이 두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특례를 줘버리면 비과세가 되는 수가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동일 세대가 아닌 세대가 상속을 받아야 되고 음. 이런 요건들을 충족했을 때만 상속주택 특례가 되는데 이걸 잘 모르셔가지고 상속받은 집은 무조건 괜찮다 그러더라 했을 때 지금 특례 요건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세금이 폭탄 맞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한 세대가 아니어야 된다는 건 만약에 외동딸이나 외동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네. 따로따로 살다가 부모님이 아프셔요. 음. 그래서 그때 다시 합쳤어. 예. 그러면 이 자식은 효자예요? 효자가 아니에요? 효자죠. 효자죠. 그럼 합치는 것을 권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합쳤을 때는 봐줘요. 예. 효자들은 봐줘요. 근데 찐 효자가 있어. 찐 효자. 찐 찐효자는 효자. 뭐예요, 또? 처음부터 같이 사는 효자. 아. 그건 더 안 봐줘요? 봐줘. 안 봐줘. 그건 왜 안 봐줘요, 또? 야. 조금 잘못됐죠. 아, 아이고, 이거 뭐. 예.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밖에 나가서 따로따로 살다가 합치셔야지 특혜를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좀 세상에 이상하죠? 진짜로요. 네. 세금이 적당히 효도하라는 게 뭡니까? 뭐. 좀 이상합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또 재건축 재개발이 선거 때 이슈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면요.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주택을 팔 때 언제 파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세금의 차이가 무려 10배 가까이도 난다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네, 네. 사실입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 요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보유 기간은 부동산이에요. 예. 관리처분이 떨어지면 조합은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려요. 네. 준공 떨어질 때까지. 예. 그다음에 준공 떨어진 다음부터 신축 아파트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3단계의 자산이 각각 달라요. 예. 1단계는 종전 부동산, 2단계는 공사 중인 부동산, 3단계는 완성된 부동산이 되겠죠. 예. 근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양도를 했을 때 아까 장기보유 특공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양도소 차이가 많이 나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산 사람들은 보유기간 계산을 해줄 때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다 계산해줘요. 예. 근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서 산 사람들은 보유기간 계산할 때 준공일로부터 계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보유 특공제가 80%까지 되잖아요. 예. 80% 되는 것과 하나도 안 되는 것하고 차이가 크네. 예, 저희 실제 일어나는 일인데 네. 강남에 있는 아파트 중에 6억에 사서 26억에 팔았어요. 네. 20억의 차이가 났는데 종전 주택을 사신 분은 세금이 한 8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조합은 입주권 상태로 사신 분들은 비과세도 안 되고 양도세가 8억이 나왔어요. 네. 10배 차이 나보잖아요.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거래는 언제 사고 언제 파냐에 따라서 세부담이 굉장히 비례적으로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취득 시기, 양도 시기 선택을 잘해야 잘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하시고 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양도세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네. 세무사님, 오늘요 머리가 네. 지끈지끈할 정도로 세금 공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세금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오늘 안 다룬 내용도 많을 것 같고요. 세금과 관련된 꿀팁 이런 거 어디서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까요? 그것을 참 찾아본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항상 불경기 때는 예. 지금 현재도 이번에 시행되는 것처럼 지방 미분양 주택은 네. 세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네. 요게 90년대부터 쭉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공제 감면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불경기 때 더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공제 감면 규정들이 있는데 요게 그대로 지금도 시행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본인들이 취득해 놓고 지금 정작 할 때는 그게 그런 혜택이 있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예 주택에 대해서는 그때 불경기 때 사신 분들은 전문가한테 꼭 가셔가지고 이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감면 대상 주택들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네. 취득 시기별로 예. 예를 들어서 2000년도 12월 말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5호 이상을 임대를 준 것들은 예. 양도세가 100% 감면돼요. 농특세밖에 안 내는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가 흔히 로또 주택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거 사실 찾아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사전적인 혈압은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 공부를 하셔서 그 세제에 따른 혜택에 따른 부분들을 또 아셔야 되고 최근에는 상생임대주택이라는 게 지금 신설돼 가지고요. 상생임대주택으로 되면 2년 이상 거주 안 한 것도 거주한 걸로 봐가지고 네. 비과세도 해주고 장기보유 특공도 해주는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큰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한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금에 대한 걱정과 또 궁금증에 대해서 두루 살펴봤습니다.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